프로프포인트 코리아의 최태용입니다. 오늘 저는 넥스트 레벨 이메일 위협, BC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이 BC 공격이 뭐지?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C 공격이 어떤 유형의 이메일 공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BC 공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회사에 이 BC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실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C가 어떤 공격인지, BC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영어로는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직역을 하면은 기업 메일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해석을 하면은 손상된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공격을 얘기를 하고요. 좀 좁게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신뢰성의 취약점을 노려서 이메일로 사기를 치는 그런 공격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 남자와 같이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가면 뒤에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사칭을 해서 그 공격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공격, 그 이메일 사기 공격을 BC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1년도 미국 FBI가 발표를 한 인터넷 범죄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BC 관련한 부분을 지금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보고에 따르면은 BC 관련한 재정적 손실은 2020년도 한 해 약 3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가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사기 사건당 평균 손실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8%의 피해액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BC, 이메일 사기 공격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해커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랜섬웨어의 피해액보다 이 BC를 통한 피해액이 49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인 사이버 위협의 피해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피해액 중에 가장 큰 공격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사이버 위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격은 랜섬웨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랜섬웨어 공격 중에 하나가 이 랜섬웨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안 관리자분들이 이 랜섬웨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를 도입을 하셔서 이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이 랜섬웨어를 추적해야 되는 그리고 감시해야 되는 그런 목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들은 이러한 랜섬웨어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BC 공격은 어떨까요? BC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분들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안 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 밖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FBI 보고에 의하면은 가장 큰 피해액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이 바로 이 BC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BC는 가장 큰 피해액을 입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은 당연히 이러한 공격을 이용을 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그 피해액들이 증가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씩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굴지의 회사들도 이런 BC 공격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뭐 구글이라든가 자동차 업계 1위인 토요타라든가 심지어는 자선단체까지도 이 BC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천억 원이 넘는 그런 피해액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이 BC 공격이 끊임없이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업무가 증가를 하고 비대면 무역이 증가를 하면서 이 이메일로 무역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4년 동안 이 이메일 무역 사기가 약 1,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그 피해액은 1,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BC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BC, 이메일 사기 공격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혹시 뭐 이러한 사기 메일이 오면 나는 안 속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은 보안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장담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 회사의 임직원들은 어떠실까요? 뭐 보안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는 인사부서나 영업부서, 회계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메일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이 포털 업체의 DB 관리자 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 DB 관리자의 동생을 해커가 사칭을 해서 악성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이 어떤 메일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보면은 형 말대로 자소서 다시 썼어. 한 봐줘. 이러한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렇게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DB 관리자와 동생 간의 관계와 현재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커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 이메일을 속여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메일 주소와 이름을 보도록 하죠. 저 이메일 주소와 그 메일을 보낸 사용자 이름도 이 DB 관리자의 동생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DB 관리자는 속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 동생이 나한테 자기소개서를 보내는 게 확실한 거고 그게 메일이 왔으니 당연히 열어보겠죠. 메일 주소를 봤더니 동생의 주소가 맞습니다. 동생의 이름도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메일을 열어보고 파일을 클릭을 하고 감염이 돼서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B씨는 지금 보셨듯이 사람과의 관계, 그 취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입니다. 그 사람의 취약점을 노리는 그것이 이 B씨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보안 환경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예전에 해커들은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해킹을 해서 파고드는 그런 공격들을 했습니다. 실제 뭐 네트워크를 스캔을 해서 열려있는 RDP나 FTP나 뭐 텔넷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웹브라우저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화벽을 설치를 한다거나 IPS를 설치를 한다거나 샌드박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뭐 AV를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안에 투자를 많이를 하셨죠. 그렇게 되면서 해커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랜섬웨어 전문, 그러니까 외국의 랜섬웨어 전문 업체 중에 하나가 재밌는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전파하려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형을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RDP를 이용을 해서 랜섬웨어를 퍼뜨리기 위한 공격이 많았고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랜섬웨어를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겠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안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격자가 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조금 더 공격하기 쉬운 그런 목표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공격자들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악성 이메일이나 악성 링크가 있는 그런 메일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목표를 사람으로 잡는 거죠. 직접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격자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 이 공격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칭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간접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공격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접 공격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제3자를 신뢰성이 있는 제3자를 사칭을 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를 하면서 점점 더 증가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BC 이메일 사기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여러분들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기 위한 인바운드 공격입니다. 인바운드 BC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래처, 파트너들을 사칭을 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을 사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객과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공격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아웃바운드 B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이 BEC 공격은 여러분들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객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공격하는 공격이 바로 BEC 공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도메인이나 여러분 임직원들의 이메일이 이러한 공격에 이용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거래처나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데 신뢰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BEC 공격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의 다양성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BEC 공격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공격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기프트 사기를 보면은 일단 임원을 사칭을 합니다. 보통 이제 CEO를 사칭을 하는데요. CEO를 사칭을 해서 뭐 보통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죠. 내가 CEO가 연말에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기프트 카드를 좀 사달라고 뭐 비서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구매를 해서 그 기프트 카드에 대한 정보를 그 해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는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급여 사기, 급여 계좌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급을 탈취해가는 그런 공격인데요. 월급날쯤 해서 공격자가 임직원을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번 달 월급은 이쪽으로 보내줘 라고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급여를 담당하는 그 직원분이 이제 속으면은 영락없이 그 월급을 탈취당하게 되는 그런 공격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공급업체 사기 공격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EC 공격 중에서 그 피해액이 가장 큰 공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급여 계좌 사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단 거래처를 사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제조회사가 있고 이 제조회사가 해외에 있는 어떤 원자재 수입하는 그런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공급업체를 사칭을 합니다. 공격자가. 그래서 이제 대금을 지급 원자재를 수입을 했으니까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대금 지급일쯤 돼가지고 공급업체를 이제 해커가 사칭을 해서 인보이스를 조작을 해서 우리 계좌가 이쪽 이렇게 변경이 됐어. 그러니까 이번 대금을 이쪽으로 이체를 해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하는 담당 직원이 속아서 그거를 변경된 계좌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영락없이 탈취가 되는 그러한 공격의 형태죠. BEC 공격은 물건도 가져갑니다. 보시면은 배송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 확정 이메일을 탈취를 해서 그 마치 자기가 주문자인 양 판매자에게 배송지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이 변경된 주소로 물건을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된 주소에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탈취하는 그러한 공격 기법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BEC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BEC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성을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의 공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EC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C는 제가 계속 사람을 강조를 하는데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전력을 세우려면 이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취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듯이 바로 교육입니다. 보안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각각 개인의 보안 인식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리서치 기관에서 보안 인식 교육 전후로 해서 어떤 보안 위협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인식 능력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이 교육하기 전이고요. 녹색이 교육한 후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보안 교육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는 그 인지 능력이 약 3배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메일을 통한 공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BEC 공격이나 피싱 공격에 대한 그 인지가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교육이 BEC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보안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회사 모든 분들에게 교육을 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회사는 영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보안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커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교육을 해야겠죠.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캐롤은 재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해외 거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빗은 고객지원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집에서 100% 원격 근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중요 고객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고객들의 이제 민감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채는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제일 왼쪽에 있는 캐롤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캐롤은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커가 저 캐롤을 해킹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추측을 하고 저 사람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추측만 가지고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안을 높여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프로포인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임직원별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위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가시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메일 솔루션과 프로포인트의 보안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보안 교육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교육을 받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모의 훈련이나 모의 해킹을 시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안의 역량이 커져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사람 중심의 보안 교육입니다. 가장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안 교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육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필터링을 많이 걸어서 임직원분들한테 이 BC 공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 공격의 가장 유명한 공격 중에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 공격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자가 이 아래에 있는 공격 대상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의 이메일 계정을 피싱을 통해서 탈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탈취를 하면은 이렇게 공급업체의 메일박스로 로그인을 해서 메일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메일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인보이스 관련한 이메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메일을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참조로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실제 조작을 해서 계좌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작을 하겠죠. 조작을 해서 실제 공격 대상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서 영락없이 속은 공격 대상은 송금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 5개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가장 먼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피싱을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BC 공격의 시작은 피싱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BC 공격은 이메일 스레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나 아니면 공격 대상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를 해서 그 이메일을 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싱 과정이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싱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커가 공격 대상에게 피싱 메일을 보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악성 링크가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 대상자가 악성 링크를 클릭을 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는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대상은 자기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계정이 탈취가 되면은 해커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싱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이메일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레피테이션 DB를 이용을 해서 차단을 하는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솔루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격자가 피싱을 막는 솔루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차 공격은 저 해커가 이제 1번 과정이죠. 해커가 공격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을 보낼 당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는 악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메일이 보안 솔루션들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메일박스에 들어간 이후에 공격자는 실제 그 URL을 피싱 사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메일은 메일박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차 공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솔루션들에서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프루프 포인트에서는 이러한 악성 URL들을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일이 들어갈 때 그 메일에 걸려 있는 링크의 주소를 실제 그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지 못하도록 저희 쪽 클라우드로 먼저 리디렉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URL을 먼저 재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샌드박스 쪽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레퓨테이션 DB 쪽에서 실제 검사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악성이다 그러면 사이트를 차단, 악성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이트다 그러면 샌드박스에서 실제 돌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단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렇게 피싱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여러 가지 회피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즉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사용자와 그 웹사이트 간에 최대한으로 격리를 시키게 된다면 가장 최상의 접속 환경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과 같이 실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격리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웹격리 시스템이 백단에서 실제 사이트와 통신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이 피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회피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웹격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BEC의 신분 사칭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칭 기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그 서플라이 체인 공격에서 4번째 인보이스를 조작을 해서 실제 공격 대상에게 메일을 보내는 그 순간에 이렇게 사칭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 스푸핑, 유사 도메인 이름 스푸핑, 디스플레이 이름 스푸핑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가장 유명한데 아래에 보시는 이 이메일 주소를 각각의 스푸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도메인 스푸핑은 메일 주소가 똑같습니다. 뭐가 스푸핑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메일 구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를 좀 예를 들어 보면은 편지지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편지 봉투에다 편지를 넣죠. 그리고 그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그 편지가 배달되기 위해서는 그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배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일이 전달이 되면은 까 보면은 거기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 메일은 2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배달을 하기 위한 주소 그리고 메시지 안의 주소. 여기서 도메인 스푸핑에서 스푸핑을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주소를 스푸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하지만 배달되는 주소는 다릅니다. 근데 사용자는 그 배달되는 주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이는 거는 저 메시지 안에 있는 주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 도메인은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보시면은 좀 확연히 티가 나죠. 뭐 숫자 0을 사용한다거나 뭐 느낌표를 쓴다거나 해서 뭐 비슷하게 만들려고는 했지만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진짜 정밀하게 뭐 폰트나 뭐 랭귀지를 바꿔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깜빡 속을 만큼 정도로 도메인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사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아웃룩 같이 이메일 그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메일 주소가 표시가 되죠. 이 스푸핑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저 이름만을 바꾸죠.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바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 이름만 보고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노리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스푸핑 공격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푸핑은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은 이 3가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SPF, 디킴, 디마크 이 세 가지 인증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스푸핑을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그 인증 기술들이 약간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F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죠. 밑에 이제 프루프 포인트에서 이거는 그 SPF는 메일을 발송하는 발송 서버의 IP를 가지고서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루프 포인트에서 우리 메일 서버는 1.2.3.4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DNS 서버 쪽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메일을 보내게 되죠. SPF가 설정이 되어 있는 메일 서버가 이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이 발송 서버의 IP 주소와 DNS에 등록되어 있는 저 주소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했더니 똑같습니다. 오케이, 너는 안전한 메일이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SPF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다음은 디킴입니다. 디킴은 디지털 서명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암호화를 위해서 두 가지 키를 생성을 합니다. 개인키와 공개키 두 개를 생성을 하고요. 이 공개키를 DNS에다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보내야겠죠? 근데 메일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메일 메시지를 아래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박스 있죠? 해시 함수를 가지고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해시 값이 그 중간에 있는 해시 밸류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가지고 저 해시 값과 아래에 있는 해시 알고리즘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같이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서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디지털 서명과 메시지를 같이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일 서버가 저것을 받게 되면은 DNS에 게시가 되어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서 저 디지털 서명을 풀어냅니다. 풀어내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암호화됐던 그 두 가지가 있겠죠? 해시 값과 알고리즘 그리고 도메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해시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 이메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또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돌려본 해시 값과 전달받은 해시 값이 동일한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보니까 맞아요. 오케이, 너는 안전한 메일 통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SPF나 디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좋은 인증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 두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씩만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약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그 도메인 스푸핑을 할 경우입니다. 아까 메일을 발송을 할 때 인벨롭이라고 해서 봉투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헤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벨롭과 헤더 그 두 군데의 메일 주소가 적혀집니다. 공격자가 저 이제 프루프 포인트가 아니라 중간에 5를 숫자 0으로 바꿔서 도메인을 하나 팠습니다. 파서 우리 거는 6.6.6.6에서 발송이 되는 게 정상이야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메일을 보내겠죠. 근데 보면은 봉투에는 저렇게 해커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으로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 메시지에는 프루프 포인트라고 하는 정상적인 도메인으로 속여서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PF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SPF는 저 인벨롭과 헤더 그 둘 중에서 인벨롭만 봅니다. 인벨롭만 보는 기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 서버는 발송 IP가 6.6.6에서 왔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proofpoint.com 도메인을 가지고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벨롭에 표시가 되어 있는 proofpoint.com 이라는 저 도메인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했더니 맞아요. 근데 실제는 정상적인 메일이 아니죠. 하지만 SPF는 이걸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SPF나 디킴을 하나씩만 쓰시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은 디킴도 동일합니다. 디킴도 도메인 스푸핑을 쓰게 되면 영역 없이 뚫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마크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마크는 여기에 보시는 인벨롭에 있는 주소하고 이 헤더에 있는 헤더 프롬 주소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메일이 되겠죠. 그래서 디마크 페일이 납니다. 많은 보안 업체에서 이 디마크를 꼭 적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안을 하려면은 SPF, 디킴 좋아. 근데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돼. 꼭 디마크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키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는 어떠세요? 이 디마크를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디마크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호를 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BC 공격 중에 아웃바운드 B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사칭을 해서 여러분의 공격과 파트너를 공격을 하는 그러한 공격이 아웃바운드 BC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칭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도메인이 이런 공격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마크를 실제 이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메일이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 아닙니다. 메일 서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의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하는 그런 서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P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 디마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프로프포인트의 이메일 프라우드 디펜스가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EC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좀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메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은 첨부 파일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악성 링크라고 볼 링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메일박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메일을 받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물론 지금 설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허투루 이제 이메일을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동료들이나 다른 보안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속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BEC 공격을 기계적으로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거를 다 필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마치 스팸 필터를 하듯이 이 BEC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프포인트는 BEC를 탐지하고 차단해낼 수 있는 인텔리전스, 이제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저 슈퍼노바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요. 헤더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통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이 사람들이 신뢰성 있는 관계냐 이러한 관계 분석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 메일을 보낸 송신자가 어떠한 도메인을 이용하고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메시지에 대한 구문 분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이메일의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BEC를 판별을 하고요. 그 판별된 BEC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을 해서 담당자분들에게 이제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닌 슈퍼노바 입장에서 아까 그 이메일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신자에 대한 평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를 보니까 kpro@proofpoint.com이 아니라 proofpoint.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도메인을 좀 조회를 해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 관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 김프로 대리하고 최프로는 원래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이제 업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프로는 이 이메일을 봤을 때 김프로한테서 메일이 왔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그 메일이 김프로 대리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최프로와 김프로는 원래 신뢰성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김프로처럼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구문입니다. 제목부터 긴급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긴급을 요하고 어떤 메일을 받은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면은 계좌 정보를 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은행에 대한 계좌 정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노바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김프로, 그러니까 최프로하고 전혀 이메일을 한 번도 주고 받은 적이 없던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내용을 보니까 뭔가 계좌를 변경을 요청을 하고 실제 계좌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 되게 의심쩍네. 그리고 그 도메인을 봤더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이것은 무언가 사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스코어링해서 BEC를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략은 이메일 BEC 공격을 기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 공격은, 즉 이메일 사기 공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신뢰성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공격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넥스 레벨 공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예제에서 보셨듯이 악성 첨부 파일이나 악성 링크가 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이메일 솔루션들이 이것들을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FBI 아까 그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BEC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사이버 피해액의 35%나 될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BEC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언제 어디서 그런 공격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BEC 공격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들 조직이나 회사에 이 BEC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보안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는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보안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싱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 피싱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와 최대한 격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메일 인증입니다. 아까 SPF, DKIM, DMARC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DMARC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DMARC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도메인도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C 인텔리전스입니다. 스팸을 차단을 하듯이 이 BC 공격도 차단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4가지를 저희 프루프 포인트에서는 번들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들이 BC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그 부스가 저 바깥에 나가시면은 N08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공격에 관심이 있고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부스에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태용 이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Q&A 세션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개된 BC 인텔리전스는 AI나 머신러닝 등 솔루션 자체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 행위와 패턴 발굴이 확정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진 엔진이 맞고요. 저희가 그 프루프 포인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설립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된 회사죠. 그만큼 이제 이메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슈퍼노바 엔진도 그 인텔리전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 고객들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걸 가지고서 머신러닝이 돌고 AI를 가지고서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략 2의 메일 본문 내 URL 주소에 대해 실시간 분석 후 악성인 경우 차단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샌드박스에서 URL 접근 시 변화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지 또 메일에 첨부된 파일도 모두 분석이나 대응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URL을 분석을 할 때 실제 샌드박스에서 그 URL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성 링크가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기존에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클릭하는 순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샌드박스는 크게 2가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URL을 검사하는 엔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첨부 파일을 검사를 하는 엔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샌드박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URL, 첨부 파일 다 탐지가 가능하고 차단이 가능한 그런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SPF, DKIM, DMARC 등 악성 스푸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메일 인증 메커니즘 설명 잘 들었다고 말씀 먼저 해주셨고요. 현재 DMARC 도입 시 미도입 공공기관 등 타기관과의 상호 이메일 수발신 측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듯한데 업무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프루프 포인트 활용 방안 혹은 DMARC의 범용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 DMARC라는 게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이메일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SPF나 DKIM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큰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꼭 DMARC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이 DMARC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메일이라는 게 메일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하고 뭐 협업을 해가지고 DM을 발송을 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도메인으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메일이 발송이 되는 거는 그 마케팅 업체의 메일로 메일 서버에서 나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DMARC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메일이 다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EFD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 도메인이 사용되는 전체적인 뷰를 제공을 하고요.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시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도메인에 이 DMARC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사용자,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을 구분해서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들은 못 쓰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솔루션 적용 후에 BEC 공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단순 피해가 줄어들어 병행해서 임직원 대상 교육, 훈련이 지속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어떤 보안 인식 능력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육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